자, 여러분 형태소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형태소를 분석하려면 기본적인 형태소의 뜻이랑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근데 여러분 우리 의문이 뭐였지? 의문? 뜻을 구별. 그렇지. 구별해주는 어떤 거? 가장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의문하고 얘들아 이 형태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이 형태소는 더 나누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리는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여러분 우리 하늘이 있어. 그러면 이 하늘을 여러분 하하고 늘로 나누면 의미 얘들아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그러면 하늘은 더 이상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은 그냥 얘들아 한 개가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우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만약에 푸사바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얘는 두 개로 혹시 쪼갤 수 있을까? 예. 풋하고 사과로 쪼갤 수 있어. 왜냐면 여러분 이 풋사과 대신에 뭐 얘들아 우리 여기 풋 곡식 아니 풋 과일 아니면 풋사랑 이런 다른 말로 대체가 가능하지. 네.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의미를 나눠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형태소 무조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분한다. 두 개의 형태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먹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이 먹다 혹시 더 쪼갤 수 있을까? 아니요. 대체할 수 있는 말 있잖아? 먹다, 먹고, 먹으며, 먹지. 이러면 다른 말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말도 생기죠? 그쵸? 네. 그러면 다른 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두 개로 쪼개도 되는 거야. 그러면 먹하고 바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다시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대체가 가능하면 무조건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얘도 두 개의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먹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는 기본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제 기본형이 뭐예요? 사전에 올라가는 기본형. 먹다. 그렇지. 그래서 얘 기본형이 누구냐면 먹다야. 그러면 먹다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갔지? 그렇지. 먹다 사이에 누가 대신 들어갈 수 있다면 혹은 여러분 중간에 삽입이 가능하다면 이걸 다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나누면 여러분 몇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먹다 사이에 어디 들어갔으니까 다 나눌 수 있잖아. 3개. 3개.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3개의 형태소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하나만 더 가자. 자, 우리 얘들아 띠다가 있어. 띠다. 자, 이러면 띠다 몇 개의 형태소로 되어 있을까? 2개. 왜냐면 뛰다, 뛰고, 뛰면, 뛰지 이러면 다른 말 대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여러분 뛰하고 다로 2개의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뛴다는 기본형이 뭐야? 뛰다. 뛰다. 그렇지. 그러면 기본형이 뛰다는 중간에 사이에 누가 들어갔어? 니은. 니은 들어갔죠. 그러면 나눠야죠. 어떻게 나눠야 돼요? 띠랑 니은이랑 다로. 3개. 3개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3개로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기본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이러면 이 용언 어감만 제대로 형태소 구분할 수 있으면 형태소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항상 기본형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태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소의 종류는 2가지 기준으로 나눌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지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이러면 내가 자립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자립성 여부. 그러면 자립성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러면 자립성은 여러분 홀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홀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얘는 띄어쓰기가 가능한 애.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먼저 설명하시는 이유가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띄어쓰기를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여러분 이 자립 형태소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자립 형태소들은 무조건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다른 말에 기대어서 쓰니까 이러면 띄어쓰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가 불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띄어쓰기가 가능하고 불가. 자, 그러면 띄어쓰기가 가능한 형태소를 우리는 여러분 자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럼 자립성이 없어서 띄어쓰기가 안 되는 애들을 우리는 의존 형태소. 그렇지. 의존 형태소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품사를 9개의 품사를 이제 배울 건데 그 품사가 각각 여러분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우선은 여기다 그냥 다 써버릴게. 자, 자립 형태소는 총 6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사. 사람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대명사가 자립 형태소야. 자, 숫자를 나타내주는 게 수사. 그렇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있어. 감탄사. 그리고 이러면 체온을 꾸며주는 애가 있는데 관형사. 그렇지. 관형사. 그 다음에 용언을 꾸며주는 애가 있네. 부사. 이렇게 6개야. 이 6개는 띄어쓰기가 무조건 되고 이 6개는 무조건 여러분 얘는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자립하지 못하는 애들이 4개가 있거든 얘들아. 자, 이러면 얘는 접어조용이지. 접어조용. 이러면 접사, 어미,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렇게 4개. 그래서 앞글자 짜서 접어줘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네들 누군가랑 같이 붙어서야 써야 되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립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또 여러분 다르게 또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실질적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 의미의 여부. 자, 여러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형태소는 기본적으로 뜻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뜻을 갖고 있는데 얘는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얘 의미 없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을 여러분 이걸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얘들아 형식 형태소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는 말도 쓰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께서 보기를 많이 주시니까 다른 용어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문법 형태소 이렇게 실질 형태소, 문법 형태소. 자, 그러면 얘도 종류를 한번 나눠보자. 이러면 실질 형태소는 여러분 7개가 여기에 들어가요. 7개가 누가 들어가냐면 자립 형태소가 아까 몇 개였지 얘들아? 6개. 그렇지. 그 6개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립 형태소면 무조건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야. 자립 형태소면 무조건 실질 형태소. 여기에 플러스 하나 누가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용언의 어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국외음화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이 문법 형태소 알고 있어야 되잖아. 형식 형태소 알고 있어야 되잖아. 이런 형식 형태소 둘 세 가지 뭐 있어야 됐어? 접사, 어미, 조사. 그렇지. 그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 3가지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형식 형태소는 그대로 의존 형태소가 된다고 해도 돼? 네. 되죠. 얘는 그대로 여기 포함되니까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라고 봐도 되죠. 그쵸? 자립 형태소들은 무조건 실질 형태소라고 봐도 돼요? 포함되니까 다 실질 형태소죠. 그쵸? 그러면 누구만 얘들아 특이하게 얘들아 실질이면서 의존 형태소인 거야? 용언의 어감.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용언의 어감만 특이한 애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봐봐. 다시. 여러분 형식 형태소면 그럼 무조건 여러분 의존 형태소가
형태소가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 자립 형태소면 무조건 무슨 형태소가 된다고? 실질 형태소가 무조건 돼. 그런데 이러면 여기서 실질이면서 의존인 경우는 여러분 누구밖에 없다? 용언의 어감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실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하냐면 용언의 어감부터 찾아. 그럼 용언의 어감부터 찾으면 얘들아 그 녀석에 딱 답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얘를 먼저 찾으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해. 그래서 용언의 어감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얘만 실질이고 의존이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날개 부분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우리 뭐가 있냐면 명사 중에 의존명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존형태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의존명사는 여러분 의존형태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존명사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명사에 포함되거든. 근데 우리 아까 명사는 무슨 형태소에 들어가기로 했어?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립. 그렇지. 그래서 얘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해야 돼. 명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자립 형태소면 선생님이 이따 띄어쓰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무조건 한다. 그치, 가능하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 먹을 것 하면 이 것이 의존명사거든. 그럼 이 먹을 것 할 때 우리가 붙였어 아니면 띄었어? 여기였어요. 무조건 띄었으지. 이 의존명사는 무조건 앞에 말을 띄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립형태소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아니면 얘들아 내가 먹을 수 있다 할 때도 얘들아 이거 무조건 띄었으지.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먹을 뜻이 있다 할 때 먹을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요거 띄어쓰기 무조건 해요. 그러면 의존명사는 무조건 앞에 말과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건 자립형태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립형태소는 무조건 무슨 형태소에 들어가기로 했어? 실질.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의존형태소는 의존명사는 자립형태소이자 실질형태소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의존명사는 여러분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 여기서 말하는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로서의 의존성이지 의미의 기본 단위인 형태소로서의 의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단어로서의 의존성은 여러분 수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뜻이야. 여러분 겉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난 것이 있어 이런 말 써 안 써? 이런 말 못 쓰지. 근데 여러분 이 것을 쓰려면 무조건 앞에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 거야. 먹을 것, 예쁜 것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식을 받아야 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의존명사의 의존성. 그런데 여러분 의미의 기본 단위인 형태소로서의 의존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왜냐면 형태소로서의 의존성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야? 띄어쓰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얘는 띄어쓰기가 불가한 걸 얘기하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는 띄어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단어로서의 의존성이지 이 형태소로서의 의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명사는 의존형태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그 아래 이런 날개 아랫부분에 형태소를 이제 분석하는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보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뭐부터 나누면 형태소 우선 자립인지 아닌지를 나누려면 띄어쓰기로 된 걸 찾아야지. 근데 여러분 띄어쓰기의 단위가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띄어쓰기의 단위? 어절. 우리 이제 어절이란 말 쓰잖아. 어절이 띄어쓰기의 단위야. 그래서 어절을 먼저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찾냐면 여러분 조사 찾으세요. 여러분 왜냐면 조사를 여러분 되게 빨리 잘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조사를 찾고요. 그 다음에 누굴 찾냐면 어간과 어미를 나눠야 돼. 어간과 어미를 나눠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얘들아 시험 문제가 갈리냐면 여기에서 갈려. 어간 어미를 잘 나누냐 못 나누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갈리니까 이걸 잘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나눌 때 선생님 누굴 생각하라고 했어? 아까 이거 먹다 먹었다 할 때 기본형. 그렇지. 얘들아 기본형을 항상 생각해줘야 돼. 기본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형성된 애들
문제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니은 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었지? 합성명사, 파생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합성어하고 파생어를 나눌 수 있어야 돼. 합성어랑 파생어를 나눈다. 합성어랑 파생어를 나눈다. 자, 여러분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 얘들아 4개 가지고 아래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나눠볼까? 선생님이랑 하나 해보자. 자, 여러분 우선은 아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얘들아 그 어절부터 나누라고 했죠. 여러분 어절부터 나누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띄어쓰기로 나눌 거니까 어절부터 나눴고 어절 나누고 나서 뒤에 누구 찾으라고 했어 얘들아? 조사. 그렇지. 여러분 조사 한번 찾아볼까? 조사 2개 있는 것 같아. 태웅이 그렇지. 조사 나눴죠? 자, 여러분 조사 나누고 나면 선생님이 어간하고 어미 찾으라고 했는데 대부분 서술어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서술어 누구냐면 걷는다가 있다. 그럼 얘 기본형이 누구예요? 걷다. 그러면 걷다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 는. 그러면 다 나눠줘야지.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걷, 는, 다. 3개로 나눠야지. 걷다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또 이제 단어가 또 형성돼서 2개로 더 나눌 수 있는 애가 혹시 더 있을까? 숲길. 왜냐면 숲길 말고 오솔길도 만들 수 있고 얘들아 숲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 다른 말이 대체가 되잖아. 다른 말 대체되면 선생님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 순서대로. 여러분 어절 먼저 나누고 조사 나누고 순서대로. 여러분 이거 2개 해보자. 할 때 그냥 앞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 그러면 실수를 하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고 순서대로 연습을 몇 번 해보면 앞에서부터 해도 돼. 익숙해지면.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 생긴단 말이야. 자, 우선은 여러분 어절부터 나눌게요. 여러분 어절 나누면 하나, 둘, 셋, 4개 나눠야지. 그치? 그럼 여기서 조사를 찾아보자. 조사 2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랑 로,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혹시 얘가 누가 있냐면 서술어처럼 얘가 기본형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기본형 만들 수 있는 애 있잖아. 꽃잎이 지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기본형이 지다인데 그러면 다 대신에 누가 대체해서 들어간 거야? 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하고 니은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대체할 수 있으면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뭘 해야 돼? 단어가 2개씩 결합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꽃잎도 되지만 얘들아 아니면 꽃수술도 되고 아니면 꽃 대신에 얘들아 나뭇잎이라고 해서 다른 말 대체할 수 있지. 그러면 나눌 수 있다는 뜻이네. 자, 그 다음에 발자국도 다른 말로 나눌 수 있어. 얘들아 손자국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나눠야 되고 얘는 틈하고 사이잖아. 틈하고 사이로 나눠야지. 그치? 이거는 틈새니까 여러분 어느 새라고도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돼. 기본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 다 나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갈게요. 3번은 어절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여기 들어가 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사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는 조사가 얘들아 우리 4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미지. 그치? 에서 그 다음에
이대로. 이대로 할 때, 이대로 저대로 할 때 얘들아 봐봐. 이대로 저대로 이런 다른 말을 생각을 해야지. 그치? 그럼 또 마지막 그치? 이렇게 조사 4개야 4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용어 기본형 만들 수 있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봐. 기본 없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슬프도 선생님 설명할 건데 그거는 파생어니까. 자, 여러분 없다 대신에 는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나눠야 돼요? 업하고 는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들아 이 처도 얘들아 기본형이 뭘까 얘들아? 추다거든? 그러면 여러분 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처라고 추격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추어가 들어가서 처가 된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야 돼? 추랑 어로 나눠야 돼. 알겠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접사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여러분 접사가 들어가 있는 애가 얘야. 명사로 바꿔버렸어 얘들아.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꿨는데 어떻게 해야 돼? 기본형이 슬프다 대신에 누구가 들어가서 명사가 됐어요? 미음. 그러면 슬프하고 미음으로 나눠하자.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있네. 여러분 여기 기본형에다가 이름은 누굴 넣어서 명사로 만들어준 애가 하나 더 있다. 추. 얘가 추다라고 하는 글자에 이러면 누가 들어간 거예요? 미음 들어가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추하고 미음으로 또 나눠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 기본형으로 최대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접산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간어민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품사로 단어로 한번 가보자. 자, 보세요. 단어 이제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을 정리할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단어인데 단어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한대. 근데 우리 아까 자립할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였어? 무슨 형태소? 자립할 수 있는 거니까 자립 형태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자립 형태소들은 무조건 단어예요. 형태소이자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완전한 자립성을 갖지는 않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은 단어로 인정할 수가 있대요. 그럼 봐봐. 자립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형태소라는 걸까? 자립성이 없대. 의존. 그렇지. 그러면 의존 형태소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뗐다 이런 분리가 가능한 애가 하나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 의존 형태소 4개 있었지? 적어줘요. 접사, 어미,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이렇게 4개잖아요. 여기서 자립할 수 있는 명사에 붙는 애가 누구예요? 여기 4개 중에 접사, 어미, 조사, 용언의 어간 중에 명사랑 결합하는 거. 조사. 조사는 자립하는 물 말에다가 씹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애야. 그럼 여러분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명사 같은 애거든. 명사나 대명사나 여러분 이렇게 수사 같은 데다가 많이 붙는 단어들 그게 여러분 조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존 형태소지만 여러분 단어의 얘들아 분리성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조사만 단어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사는 자립성을 갖진 않지만 단어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 단어가 될 수 있는 조건 2가지 나왔네. 자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자립성을 가지고 있고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단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배울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품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품사가 바로 단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품사가 단어가 된다. 그러면 우리 단어를 나누는 여러분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단어는 여러분 아까 얘들아 무조건 무슨 형태소라고? 자립 형태소. 그렇지.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2번째는 조사는 무조건 단어에 들어가요. 자,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는 있는데 혼자 못 쓰는 애 하나 있지 않았어? 실질이면서 의존이네. 용언의 어간. 그렇지. 그러면 용언의 어간은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혼자 쓸 수가 없으니까 자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누구를 결합하면 여러분 자립할 수가 있냐면 어간에 누구 오죠 여러분? 어미. 그치? 어간하고 어미가 붙어있는 애들은 하나의 단어로 인정을 해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예시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단어의 종류를 이제 한번 찾아볼 거야. 형태수 말고 여러분 단어의 종류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여러분 두 가지 순서를 지키시면 돼요. 어절 먼저 나누세요. 왜 어절로 나눠야 될까 얘들아? 자립 형태수 찾아야 되니까 띄어쓰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절 4개 나누고 여러분 조사 찾을 거야. 조사는 무조건 단어잖아. 그치? 여러분 조사 누구 있었어? 이랑 로. 그럼 이건 단어 이제 끝. 단어는 더 나눌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 지다가 얘들아 여러분 지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간하고 어미는 여러분 혼자 쓸 수가 없으니까 결합해야만 하나의 단어로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더 나눌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절과 조사만 나눠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어딜 보냐면 날개 부분에 여러분 단어 분석 방법 되어 있지. 거기에다가 첫 번째 어절 나누고 조사를 나눠주고 있다. 어절하고 조사라고 딱 순서 써줘 얘들아. 어절 조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어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왔으니까 어절이랑 음절 같은 걸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음절은 한 번 소리 낼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끝할 때랑 여러분 우리 음운 변동할 때 음절을 나눠서 얘들아 발음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음절은 한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절은 아까 얘들아 끊어있는 대로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단위냐면 띄어쓰기 단위. 그럼 띄어쓰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여러분 낱말이란 말을 쓸 때도 있어. 그거 그냥 단어야. 뜻을 지니면서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단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무슨 문제를 내냐면 이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일까? 형태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단어의 개수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 어절의 개수에다가 여러분 누구의 개수만 더해주면 되냐면 조사의 개수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어절의 개수에다가 조사의 개수만 더해주면 우리 단어의 개수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절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저 꽃잎이 진 발자국 틈새로가 얘들아 어절이 4어절이잖아. 4어절이잖아요. 저 4어절 어떻게 하면 4어절 만들 수 있을까? 띄어쓰기가 제가 3개 되어 있거든? 거기다 플러스 1 해주면 어절의 개수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띄어쓰기 개수 플러스 1 플러스 조사의 개수 이렇게 하면 단어의 개수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요거 음절로 나눠볼게. 여러분 음절로 나누면 한 글자씩 태웅이 새 옷을 입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형태소로 나눌 건데 형태소는 여러분 어절별로 나누고 조사 찾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감어미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나누는 거가 형태소들이야. 그럼 그거 맞춰서 위로 올라와 볼까 얘들아? 자 태용이 하나의 형태소, 이가 조사니까 하나의 형태소, 새는 혼자서 띄어쓰기를 하니까 자립 형태소, 옷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 을은 조사니까 하나의 형태소, 그 다음에 있다라고 하는 기본형에 여러분 누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옷 들어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3개로 형태소를 나눠야 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단어도 가보자. 단어는 여러분 어절 나누고 조사만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까 태웅, 이, 새는 하나의 띄어쓰기 했으니까 그냥 한 단어. 그 다음에 옷도 하나의 단어고 조사도 하나의 단어. 근데 여러분 입었다는 어감어미가 하나가 얘들아 뭐가 된다고 했어? 단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입었다가 하나의 단어. 자, 그 다음 이제 어절 갈게요. 여러분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니까 태웅이가 하나의 어절, 새 띄어쓰기 했으니까 새 하나의 어절, 옷을도 하나의 어절, 입었다 하나 어절. 이렇게. 그래서 어절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그럼 우리 이제 품사로 한번 가볼 건데, 자, 여러분 품사는 기본적으로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어들을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것, 이걸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묶어놓은 것, 공통된 것끼리 묶어놓은 것.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얘가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래서 형태로 나눌 거고, 이 문장 안에서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능으로 5개로 나누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의미 9개로 품사를 나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러면 형태의 변화 유무에 따라서 한번 바꿔볼게요. 형태의 변화는 다변화. 이러면 형태가 변하는 애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형태가 변한다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예시에 선생님 동사형용사 서술조투사라고 하는 애를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형태가 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문 변동할 때 몇 번 했었거든요. 얘들아,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걸 여러분 용언에 뭐라고 해요? 이러면 얘가 활용. 용언에 활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건 용언의 활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으면 가변어, 활용할 수 없으면 이건 불변어,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말에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나. 자, 이러면 동사 먹다거든. 먹다, 먹고, 먹으며, 먹지, 먹을까, 다른 말로 대체 가능하죠. 이런 애들은 가변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 예쁘다, 예쁘고, 예쁘지, 예쁘면 다른 말 대체할 수 있잖아. 얘는 가변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서술격 조사 혹시 뭐 있는지 혹시 알아? 나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다. 그치.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면 학생일까, 학생이지. 이러면 얘가 안 바뀌고, 얘는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고 안 바뀌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 어간어미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불변어들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누구냐면 여러분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근데 아까 요 6개를 우리 무슨 형태소라고 했더라? 자립형태소야. 맞아. 자립형태소의 조사까지가 불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립형태소의 조사까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기능에 따라서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애들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주어 서술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주어 서술어랑 또 달라 얘들아. 얘네들은 문장에서 단어로 나눈 거고 어절로 나눈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이러면 단어가 몸통이 될 수 있게 주어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목적어나 보거나 이러면 중요한 부분에 오는 단어들을 얘기를 해. 그 단어들을 우리는 그렇죠, 체온이라고 하죠. 몸통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제일 중요한 역할. 체온이고. 자,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동사, 형용사인 단어들이에요. 얘네들을 용언이라고 해. 이 경우로 얘가 서술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용언이야, 용언. 자, 그 다음에 자립성 있는 말에 붙어서 그 말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의존 형태소가 하나 있대. 그게 조사야, 조사. 그래서 이러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관계연. 관계연은 조사밖에 없네요. 자, 그리고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대. 이 수식하고 있는 기능을 수식언이라고 하고 관형사 부사가 여기 들어간다. 자, 그리고 다른 말에 성분에 오매지 않고 단독적으로 쓰는 애들이야. 그 단독적으로 쓰는 애들을 독립어원이라고 해요. 감탄사 딱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요 5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5개들이 각각 누구가 들어가는지는 뒷부분에 다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체온에 누가 있고
용어는 누가 있고 관계어는 누구고 수식어는 누가 들어가고 독립어는 누가 있는지 이렇게 암기만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래 우리 의미로도 한번 봐보자. 문장 속에서 단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 이제 9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9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걸 부품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은 부품사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단어를 어떻게 구분할 건지에 대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 그러면 이런 품사를 나누는 기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에다 날개 보면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 자, 요거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품사를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얘네가 단어를 먼저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조를 먼저 나눈다. 이러면 어조를 나누는 건 항상 얘들아 무슨 형태소를 찾기 위해서 이거 나누는 거야? 띄어쓰기니까 자립, 그렇지. 자립형태소 찾기 위해서 이걸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게 하나 있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애가 딱 하나. 아까 의존 형태소. 이러면 형식 형태소. 누구야? 조사. 조사부터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사를 나누면 조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관계어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어를 먼저 찾아버린다. 어절 찾고 조사 찾고 그 다음에 관계어를 찾는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뒤에 오는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 여러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애가 관형사랑 부사거든. 그래서 관형사랑 부사를 나누는 거야. 관형사 부사 나누고. 그러면 관형사가 꾸며주고 있으면 채연이네. 얘가 채연을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부사는 누굴 꾸미냐면 용언을 꾸미거든요. 그러면 용언 찾을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채연과 용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여러분 독립어는 찾는다. 여러분 독립어는 누구지 얘들아? 감탄사 찾는 거지. 감탄사 찾아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요거 넣어놨거든? 자, 여러분 우선 단어로 여러분 나눠보실래요? 이 문장 단어로 한번 나눠봐. 단어로 나눌 거야. 단어. 단어 어떻게 나누라고 했더라? 어절 먼저 나누고 두 번째 조사 찾는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로 먼저 나누고 그리고 조사를 찾아주는 거야. 이러면 조사 얘는 3개 있는 것 같다. 는, 을, 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3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태로 구분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형태는 구분하는 게 좀 쉽죠. 왜냐면 여러분 용언하고 용언이 아닌 애들만 구분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가변어를 먼저 한번 나눠보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찾아주면 여러분 가변어가 되지.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어? 키웠는 데랑 까맸다. 그렇지. 그러면 키웠는 데랑 까맸다가 가변어고. 그러면 그 외의 것이 다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바뀌는 불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가변어랑 불변어 여러분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이미 기능에서 하나 찾은 게 있어. 가변어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냐면 용언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누구부터 찾아내냐면 용언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키웠는 데랑 까맸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찾아내면 선생님 순서 정하는 거 잘 봐봐. 자, 용어는 여러분 이 가변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찾아낸 게 있어. 누굴 찾았냐면 관계원 찾아냈잖아요. 조사. 여러분 조사 누구 있었어? 얘들아. 는, 을, 만. 그럼 조사 미리 딱 찾아버렸네. 관계원 물리 찾았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대부분 조사는 누구랑 대부분 결합하는 경우가 많냐면 체형이랑 결합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 체형을 찾자. 는이랑 결합되어 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는 체형이네. 자, 근데 여러분 조사는 안 붙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명사 딱 하나 있는데 체형 하나 더 있는데 강아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조사 앞에 누구가 있어? 셋. 그러면 셋도 체형이야. 조사랑 결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조사 하나 더 붙은 게 있었죠? 만 앞에가 말이거든? 그럼 말이도 의존명사. 요렇게. 그러면 체형까지 찾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여러분 누굴 찾냐면 독립원 찾는 거야. 여러분 독립원 혹시 있을까? 혼자 쓸 수 있는 애? 우와, 그렇지. 우아라고 하는 애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수식어들이야. 아직 안 찾은 거 있지? 그러면 나머지가 다 수식어냐. 그럼 여러분 수식어 지금 누구 있냐면 두 개 있는 거 같아. 아, 우리 여기 안 쓴 거 누구 있지? 한이랑 매우. 한이랑 매우가 수식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선생님 뭐 했냐면 여러분 가변을 구별을 해서 가변을 먼저 나눴죠. 그러면 그 가변은 그대로 어디로 들어와요? 그대로 용언이 되죠. 그리고 관계형 조사 찾았으니까 조사 정리했죠. 그러면 조사랑 결합한 애들은 대부분이 체언인 경우가 많으니까 체언을 먼저 찾는 거야. 그리고 독립원 찾고 수식원 찾아주면 그럼 여러분 기능 5개로 구분할 수 있어. 알겠지? 이것도 문제 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한 번에 얘들아 국문서 다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런 유형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의미로 나눠보자. 자, 여러분 용어에는 동사랑 누가 들어가야 됐었지 얘들아? 형용사. 그렇지. 그러면 요 둘 중에 얘들아 동사 형용사 구분해주면 돼.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건 뒤가 다시 하겠지만 는 붙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키우는 돼야 안 돼요? 키우는 되죠? 까만 는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동사 형용사네. 그럼 여기다 적어버리자 얘들아. 의미는 얘가 동사, 얘 형용사. 자, 는, 을, 만 관계형들은 여러분 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 얘네는 다 조사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치? 관계형은 조사다. 자, 체형은 여러분 사람 이름을 나타내주는 명사랑 사람을 대신 나타내주는 대명사랑 숫자를 나타내주는 수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숫자 나타내주는 거 있어 얘들아? 네. 셋. 그치 이거 수사.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대신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문법적인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게끔 해주는 명사가 있어. 강아지 명사. 얘가 의존명사잖아. 그러니까 명사. 그럼 그는 여러분 사람을 대신 나타내주는 말이잖아요. 대명사.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구품사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 독립어는 여러분 내가 감정을 드러내주는 말이니까 지금 뭐라고 불러야 돼? 감탄사. 그렇지. 감탄사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수식어는 아까 체온을 꾸며주는 애가 누구더라? 관형사고 용언을 꾸미는 게 부사란 말이야. 그러면 부사랑 관형사를 꾸밀 건데 한이 얘들아 누구 꾸미고 있어? 말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미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관연의 관형사. 얘가 관형사. 자, 여러분 매우는 누굴 꾸미고 있어요? 까맣다라고 하는 애를 꾸미네. 용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얘가 부사.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품사 나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품사에 대한 내용 정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선생님 이쪽에다가 빈칸에다가 품사 분리표 넣어놨거든. 그거 그대로 확인해서 여러분 한 번씩만 더 정리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여러분 이제 저 품사 쭉 들어가 볼게요.
보자. 우선은 이런 명사할 때 명자가 이름 명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체적 추상적 대상에 이 이름을 나타내주는 단어를 얘기한다.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조사가 붙어서 격표시가 일어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격표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사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격표시는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뜻이야.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야. 자, 만약에 조사인데 얘들아 주격 조사가 붙었어. 그럼 문장에 얘들아 뭐가 되게 만들어주냐면 주어 되게 만들어줘. 그럼 만약에 목적 격 조사가 붙잖아요. 그럼 문장에 목적어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격표시라는 건 주어가 될 수 있는지 목적어가 될 수 있는지 보어가 될 수 있는지 서술어가 될 수 있는지 문장 성분을 결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뭘 여러분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조사가 결합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얘는 어떤 조사든 다 결합할 수 있다. 조사의 종류 상관없어. 격조사도 되고 보조사도 되고 접속조사도 되고 명사는 다 붙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명사는 또 누구에게 수식을 받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 관형사에도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관형어에도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관형사랑 관형어. 자, 이런 관형사는 더 나눌 수 없는 수식해주는 말들이야. 이러면 새 옷 할 때 새 꾸며주는 말이거든. 관형사거든. 새 더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 봐봐. 새 옷 할 때 새. 더 나눌 수 없지. 그치? 더 나눌 수 없는 건 그냥 관형사야. 근데 이제 관형어는 그렇게 얘들아 문장의 어절, 단어의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자 봐봐. 우리의 옷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가 옷을 뭐 해주고 있어 얘들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더 나눌 수 있어. 우리하고 의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눠진 주 명사랑 미안해 대명사랑 그다음 조사랑 결합해서 얘가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지금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 즉 어절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용어. 그게 아니고 단어로서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건 관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단어로서의 역할이고 얘는 여러분 어절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수식을 다 받을 수 있다. 자, 복수형을 취할 수는 있지만 형태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복수형 여러분 전미사야 얘들아. 복수 전미사를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미사가 붙어도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에서도 S, ES 붙이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S, ES 붙인다고 해서 앞에 있는 단어의 뜻이 바뀌거나 아니면 형태가 달라지진 않잖아. 국어도 마찬가지 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앞에 있는 단어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얘는 불변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명사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는 지금 두 가지 종류만 나누고 있어. 자립성의 여부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서의 자립성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형태소가 아니라 단어로서의 자립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자립성은 띄어쓰기 개념이 아니라 수식 여부예요. 수식 여부. 여러분 형태소로서의 자립성은 여러분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거였어? 띄어쓰기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수식 여부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러분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립명사여서 자립명사는 여러분 자립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수식을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야. 수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 나는 수박을 사왔다라고 했을 때 수박을 사오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수박을 사오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앞에 예쁜 수박을이라고 하는 말을 일단 넣을 필요가 있어? 이건 넣을 필요가 없지. 예쁜 수박이라고 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수박이라고 해도 되고 그치? 우리의 수박을 사왔다. 얘들아 굳이 꼭 우리애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럼 여러분 얘는 꼭 얘들아 수식을 받을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애들을 자립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서 했던 여러분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 기대어서 써야 되는 명사가 있는데 이게 의존명사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의존명사는 여러분 선생님이 자립형태소에서 실질형태소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기대어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식을 받아야
된다. 수식이 무조건 필요. 수식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이야. 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물건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물건 개를 샀다라고 할 때 이 개가 의존명사거든요. 그럼 이 개 혼자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무조건 여러분 얘가 몇 개를 샀는지에 대한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얘는 무조건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를 샀다, 한 개를 샀다, 두 개를 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의존명사는 여러분 절대 혼자 못 쓰네. 혼자 못 쓰고 무조건 수식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이걸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립 형태도 의존 형태소, 자립명사, 의존명사 구분할 수 있어 얘들아? 어떤 걸로 나눈다고?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거라고? 띄어쓰기. 자립 형태소. 자립명사, 의존명사 뭘로 나누는 거라고? 이거는 수식 여부. 수식 여부.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잘 정리해줄게. 옆에 정리해봐봐. 얘들아. 이건 띄어쓰기 여부고, 자립명사랑 의존명사는 이거는 수식 여부다. 수식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의존명사가 얘들아 좀 중요해요. 왜냐면 얘가 헷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잖아요. 왜냐면 형태소랑은 자립 형태소인데 왜 얘가 의존명사라고 붙는지 그걸 이제 수식 여부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선 여기 헷갈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얘들아 문제를 많이 내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종류를 선생님 쭉 써놨는데 여러분 이 종류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 봐봐.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 개의 조사를 다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해. 주격 조사랑도 결합할 수 있고 목적격 조사랑도 결합할 수 있고 부사격 조사랑도 결합할 수 있고 서술격 조사랑도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보편성이라는 말이 만약에 얘들아 시험 문제 들어가잖아. 보편성 의존명사는 조사가 다 결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 근데 주어성 의존명사는 여러분 어떤 애랑만 결합해야 자연스러우냐면 주격조사랑만 결합해야 자연스러운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주격조사랑만 결합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 할 땐 자연스럽지. 그럴 리를 안 했다 이런 말 써요 얘들아? 이거는 되게 어색하지. 얘가 목적격 조사를 결합하면 되게 어색해지는 거야. 그래서 조사, 얘가 주격조사랑만 결합할 수 있는 거. 서술성 의존명사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조사랑만 많이 어울리는 걸 얘기하는 걸까? 서술격 조사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서술격 조사랑만 결합을 많이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부사성 의존명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구의 조사가 많이 결합하는 애가? 부사격 조사랑 많이 결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위성 의존명사는요. 여러분 얘는 숫자를 앞에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봐봐. 난 몇 개 샀다 할 때 얘들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써야지. 내가 책을 살 때도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이렇게 써야죠. 자, 여러분 이 나무를 살 때도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세야죠. 자, 여러분 마리를 살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숫자로 결합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여러분 수관형사를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의존명사의 종류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들께서 보기를 딱 줘가지고 문제를 내주신다고 하면 그럴 때는 대부분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내시거든. 그럴 때 조사도 어차피 여러분 공부할 거니까 조사를 암기해서 여러분 결합시켜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래 가자. 자, 여러분 의존명사의 공식 자,
의존명사는 어떤 얘들아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의존명사는 무조건 여러분 앞에 수식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관용어가 와주면 돼. 근데 여러분 명사 뒤에는 누가 올 수 있지? 조사.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의존명사도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띄어쓰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의존명사는 여러분 자립이었어? 아니면 여러분 의존 형태소였어? 자립 형태소예요. 그러면 얘가 앞에 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이 관형어랑 의존명사가 오면 띄어쓰기라고요. 조사는 여러분 의존 형태소였어? 아니면 얘는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그래서 얘는 앞말에 붙여쓰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우리 예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의존명사가 누굴까요? 그치? 이게 의존명사잖아. 그럼 의존명사 앞에 꾸며주는 예쁘는 여러분 이 것이랑 띄었었어? 붙여쓰기 했어? 띄어쓰기 했고 그 다음에 것 뒤에 오는 여러분 이가 조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요? 띄었어요? 붙였으네.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띄어쓰기. 금을 셀 때는 돈이라고 세거든. 그러면 여러분 금은 원래 하나의 단어잖아.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띄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얘는 저요? 얘 꾸며주는 말인데 숫자인데 우리 한 개 할 때 띄었어 붙였어? 띄었죠. 한 개 할 때 얘가 띄어쓰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얘도 꾸며주는 얘들 의존명사 꾸미를 받아야 되는 의존명사니까 서가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 띄어쓰기 해야 돼. 금서돈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바나나는 하나의 단어니까 띄어쓰기 해야지. 하는 그치 꾸며주는 말이니까 손 띄어써야지. 손은 이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요거거든 얘들아. 단위성 의존명사야. 숫자를 세는 것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앞에 누가 오냐면 숫자와 관련된 수관형어만 오고요. 단위성 의존명사도 얘들아 명사야. 명사니까 뒤에 누구 올 수 있어? 조사 와야지. 그러면 수관형하고 단위성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왜 띄었어야지? 왜 띄었어야 돼? 자립 형태소니까. 그치?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니까 띄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조사는 여러분 왜 붙였어야 돼? 의존 형태소니까. 그치?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드님은 이런 걸 물어보시니까 자립인지 의존인지 이걸 잘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랑 단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아래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왔던 애들을 넣어놓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예시 써주신 거 학교 선생님이 예시 써주신 거 보니까 띄었어야 되는지 붙였어야 되는지 뒤에 조사가 왔는지 의존명사가 왔는지 구분하는 문제를 조금 넣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선생님 딱 예시들을 써놓은 거거든. 학교 선생님은 한 2개 정도 필기해 주셨는데 얘들아 선생님은 그냥 다 썼어 얘들아. 자 한번 봐봐. 뿐이라고 하는 애가 어떤 애가 있냐면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더해주는 애가 있대. 근데 여러분 체언 뒤에 붙는 애가 누구밖에 없지? 조사야. 그렇지? 그러면 뿐은 조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붙는 경우들인데 근데 여러분 용언의 관형사형이 여러분 이렇게 써놨지만 학교에서도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이게 누구냐면 관형어야. 관형어. 그러면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 애가 누구더라? 의존명사야. 맞아.
그래서 얘가 의존 명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뿐이야 라고 할 때 얘는 선생님 이렇게 지금 썼는데 이거 붙여쓰기 띄어쓰기 잘했는지 한번 봐봐. 자, 이 앞에 넣어왔잖아. 너는 여러분 뭐야? 품사가? 대명사. 대명사야. 그러면 여러분 체온에 속하지. 그런데 체온 뒤에는 누구 온다고 했더라? 조사 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뿐을 선생님 이렇게 붙여쓰기 한 거 잘한 거예요? 조사니까 잘 쓴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붙여쓰기를 해줘야 된다. 얘는 붙여쓰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먹을 뿐이야. 너는 이렇게 썼어. 이거 띄어쓰기 잘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앞에 얘가 체온이 왔어, 용언이 왔어? 용언의 형태가 왔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용언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면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뒤에 꾸미를 받는 애가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꾸미를 받는 애니까 누가 돼야 돼? 의존명사가 된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의존명사가 왔을 때는 의존명사 앞에 말 띄어 쓴다고 했어, 붙여 쓴다고 했어? 얘 띄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조금 구분하는 방법 좀 쉬운 게 앞에 누가 왔는지만 확인해도 돼. 체온이 왔냐? 용언이 왔는지로만 구분해도 돼. 그러면 거의 90%의 문제는 풀 수 있어 얘들아. 그러면 체온이 오면 무조건 붙여쓰기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용언이 오면 무조건 뒤에 띄어쓰기 하겠구나. 앞에 말이 여러분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말 앞에 부분이 체온이 왔는지 용언이 왔는지로 구분을 해줘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해보자. 자, 이러면 대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체온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 뜻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할 거래. 체온 뒤에 붙는데 체온 뒤에 붙는 애가 누구라고? 조사. 그럼 여러분 조사로 쓸 때는 앞말에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야 돼요? 붙여 쓰죠. 그러니까 얘는 붙여 쓰기를 한다. 자, 용언의 관용 사용이 붙었대. 얘는 용언의 관용 사용은 다른 말로 세 글자로 관용어잖아. 그치? 관용어에 얘는 수식을 받는 애가 누구야? 의존명사네. 그치? 그러면 의존명사가 왔으니까 여러분 띄어 써야 돼? 붙여 써야 돼? 띄어 쓸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시 한번 봐볼게. 선생님 예시 한번 보자. 만약에 먹는 대로 나는 살이 찐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글자랑 이 대로랑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이 대로.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띄어쓰기를 다 안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띄어쓰기가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대로 앞에 누구 왔어? 얘는 체언이야 용언이야? 용언 왔죠? 용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뒤에 뭘로 썼다는 뜻이야? 의존명사로 썼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띄어 써야 돼. 이거는 맞게 고쳐야지. 그치? 자, 얘는 앞에 누구 왔어? 체언 왔네. 나가 대명사거든. 그치? 체언 왔으니까 앞에 말 붙여줘도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자, 그럼 하나만 또 가보자. 만큼 더 가볼게. 체온 뒤에 붙어서 비슷한 정도의 뜻을 나타내준대. 체온 뒤에 붙었다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사. 그럼 여러분 조사는 붙여 쓴다, 띄어 쓴다? 붙여 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 붙었대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돼야 돼 이제? 의존 명사로 쓰고 있다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의존 명사니까 여러분 띄었어, 붙였어? 띄었어야지. 이 경우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도 보세요. 체온 뒤에 붙어서 한정이나 뜻을 더해줄 거래. 그러면 여러분 체온 뒤에 붙었으니까 뭘로 쓰인 거야? 조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용언의 관용 사용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나 횟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사흘 만에. 그럼 봐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요거랑 사흘 만에 그가 나타났다. 이렇게 한번 보자. 둘 다 똑같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만 앞에 여러분 얘가 뭐가 왔어? 얘들아 용언이 왔어? 체언이 왔어? 체언. 얘도 용언이 왔어? 체언이 왔어? 숫자 체언이야 얘들아? 체언이 왔어. 둘 다 체온이니까 얘들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얘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문장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조사로 쓴 거야. 그
근데 얘는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흘 만에 나타났다고 하잖아. 사흘은 3일이니까 3일 만에 나타났대. 시간의 경과가 들어갔다는 건 여러분 얘가 뭘로 쓰였다는 거야? 의존명사로 쓰였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띄어쓰기 해줘야 돼. 똑같은 체험이 와도 여러분 의미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이 많냐. 그러니까 이 많은 좀 기억을 해줘야지. 그러면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 무조건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야. 그럼 앞에 둘 다 체험이 올 수 있다라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 경우는 위에 있는 무한대로만큼처럼 체험인지 용언인지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붙여쓰기를 할 거고 두 번째 거는 띄어쓰기를 해줘야겠다. 그치?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두 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은지나 여러분 리을지인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줄 거래. 아까도 얘들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니까 얘들아 조사였어? 의존명사였어? 얘는 의존명사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도 얘들아 내가 먹은 지 밥 먹은 지 2시간이 지났어 라고 하면 이거 시간의 경과 있어 없어? 밥 먹은 지 2시간 있지?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먹은 띄고 지라고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먹은 지가 얘들아 3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근데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시간의 경과가 없으면 이 경우는 어미로 써야 돼요. 이 경우는 어미로 쓴다. 그러면 내가 밥을 먹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여기 시간의 경과 의미 있어 없어? 시간의 경과 의미 없죠. 그러니까 먹은지 여러분 붙여쓰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러면 조사랑 의존명사 결합할 수도 있지만 어미하고 의존명사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의존명사는 여러분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띄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어미 띄었어? 붙였어? 붙였어. 맞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시간의 경과가 없으면 무조건 붙였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만도 그렇고 다 시간의 경과의 의미가 있으면 다 의존명사로 쓰이는 거 알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들 갈게요. 아까 일단 들은 복수에 뭐라고 했더라? 들은 복수에 전미사.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 전미사야. 전미사. 여러분 접사는 의존 형태소야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죠. 그럼 붙여쓰기 해야 돼요? 떼어쓰기 해야 돼요? 붙여쓰기 해야지. 의존 형태소니까. 자, 2개 이상의 사물을 나타낼 때, 열거할 때 그런 따위를 나타내는 뭐뭐 등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이거 의존명사야. 우리 이렇게 많이 쓰잖아. 사과, 배, 감,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 이 등이 의존명사거든? 근데 이 의존명사는 누구도 이런 의존명사가 아니라 들도 이런 의존명사가 있어. 사과, 배, 감, 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열거할 때 쓰는 경우는 의존명사다. 그러면 띄었어요? 붙였어요? 띄었어야지. 그렇지? 그러면 의존명사 무조건 띄어 쓴다는 거 이해됐어 얘들아? 그거 잘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대명사로 갑시다. 둘이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둘 다 있는데. 둘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들이 전미사로 쓰는 경우랑 의존명사로 쓰는 경우로 나눠놔서 들을 써는 거야. 그냥 둘 다 써는 거야. 자, 대명사. 자, 여러분 대명사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걸 얘기하지. 그래서 여러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자, 여러분 얘도 조사가 붙어서 격표시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격표시는 여러분 우리 뭘 나타내주는 거라고 했더라? 자격. 그렇지. 문장의 자격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격조사랑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원래 얘는 불변어잖아. 근데 불변어인데 조사를 결합하면 형태가 변하는 게 이 정도는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 원래는 내가가 나랑 가랑 결합해가지고 이거 얘들
있잖아. 네. 그치? 그래서 얘는 여러분 나에다가 주격조사 가가 결합해서 이러면 내가라고 쓰고 있다. 모습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러면 저에다가 이러면 의 한번 결합을 시켜보자. 그러면 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할 때 얘 모습 변해 안 변해? 저의 모습 안 변하죠? 근데 저에다가 이러면 주격조사 가 붙여보세요. 저가 어떻게 돼요? 제가 모습 바뀌죠? 네. 이러면 이 경우만 모습 바뀌는 게 딱 있어. 주격조사랑 결합할 때만 모습이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얘는 대명사는 불변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얘네들은 여러분 이게 모습이 완전 바뀌었다기보다는 형태가 얘들아 이건 중세국어 사실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되실 거고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있긴 있지만 아주 극소수잖아. 2개 정도밖에 없잖아. 얘랑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변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냐면 관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 관용사는 누구만 수식하냐면 명사만 수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용언의 관용사형은 수식을 받을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용언의 관용사형은 우리 아까 개념 뭐더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더라? 관용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아 관용어의 수식은 받을 수 있어요. 관용어의 수식은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관용사의 수식은 받을 수는 없다. 만약에 얘들아 봐라. 새 그를 만났다, 새 그녀를 만났다, 새 이것을 만났다 이렇게 안 쓰잖아. 얘가 얘들을 꾸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할게. 이러면 화제가 가까울 때는 2개월을 쓸 건데 2개월을 이러면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근칭, 가까운 걸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서 근칭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자, 어떤 대상이 얘들아 청자랑 가까울 때는 얘들아 우리 뭘 주라고 하냐 그 물건 좀 줘라고 할 때 그 계열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 계열은 청자, 화자 이다 딱 중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는 중칭이라고 부르고 있고 화자하고 얘들아 이 청자로부터 모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 한라산을 가리키면 여러분 이산이라고 하지 않고 저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얘는 저 계열을 쓰고 멀리 있는 걸 가리키니까 원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학교쌤은 여러분 지금 근칭, 중칭, 원칭 다 설명하고 계시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이 계열이냐, 그 계열이냐, 저 계열이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대상이나 사물이나 장소 아니어도 앞말 전체를 그냥 나타내기도 해. 그게 뭐냐면 민정이가 입학을 했대. 이건 참 좋은 일이야.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민정이가 입학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단어가 아니어도 여러분 이 문장 전체를 대신 나타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6번 올릴게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어도 바라하고 있는 상황, 즉 화자하고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다르게 쓸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이때 나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철수가 얘기했으니까 철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것을 얘가 사과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영희가 너는 여러분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에요? 철수. 그러면 동일한 대상인데도 누구가 말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대명사를 쓰고 있죠. 난 그것이 좋다고? 여러분 그것이 뭔데? 사과. 그렇지. 왜냐면 여러분 청자랑 더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 누구야? 영희.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나를 쓰던데 얘들 앞에 있는 나는 철수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나는 영희를 얘기하잖아. 똑같은 대명사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것이 좋다. 근데 똑같은 이것이어도 물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이게 얘들아 대명사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대명사는 말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듣는 사람, 혹은 여러분 거리가 가까운지 멀리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종류로 나눌 거예요. 자, 그 종류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크게 종류는 인칭대명사랑 지시대명사로 구분을 해요. 근데 우선 인칭대명사부터 우리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인칭은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뭘 많이 이렇게 내시기도 하냐면 여러분 이건 분명 사물을 가리키는 건데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문제 내실 거야.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사물을 가리키고 있는 건 여러분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시 대명사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 가리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품사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각 얘들아 이 종류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자, 인칭 대명사는 종류가 6개가 있어요. 그 6개의 정의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의미 밑줄 딱 그어버리자. 화자가 자신을 가리킨다. 밑줄 해들고 여러분 밑줄 자신에다가 밑줄 한번 딱 긋고 이러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은 무조건 1인칭 1인칭이야 1인칭. 나 우리 저희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해요. 원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가끔 여러분 이런 애들 있어. 예은이가 오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힘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 자기를 3인칭처럼 표현을 해서. 근데 봐봐. 이때 예은이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몇 인칭으로 쓰인 건가? 이거 1인칭이야.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들은 1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러면 뭐 자기를 나나 저나 이렇게 얘들아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그렇게 얘들아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도 의미로 따지면 여러분 화자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그러면 1인칭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내 개념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종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청자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럼 이 청자를 가리키는 게 2인칭이에요. 굳이 얘들아 저기 있는 여러분 뭐 자네, 당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청자한테 얘기할 때 청자를 가리키는 말을 김 사장님이 오늘 참 멋있게 입고 왔네. 그 듣는 사람이 김 사장님이야. 그럼 그 김 사장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냐면 2인칭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3인칭은 제3자죠. 제3자라는 기준은 여러분 대화에 끼지 않는 사람.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사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인칭. 이거는 영어라니까 1인칭, 2인칭, 3인칭은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개념을 잘 기억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나타내주는 말인데요. 선생님 여기 근데 사물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물이 아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왜냐면 미지칭은 여기 밑에서 또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미지칭. 모르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걸 가리키는 게 얘들아 쉽게 말하면 여러분 누구냐면 이게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거야. 개념이 불특정 다수예요. 정해지지 않은 여러 사람. 그게 여러분 부정칭이야. 그러면 봐봐. 미지칭이랑 부정칭은 의미가 구분이 되는데 종류가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어떤 문제를 선생님들이 내실까? 밑줄 긋고 이게 미지칭인지 부정칭인지 구분하는 문제 내실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집에 누가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이 누구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여러 명을 나타내주는 불특정 다수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얘는 뭘로 쓰인 거야? 이건 부정칭으로 쓰는 거야. 자, 근데 이 경우는 얘들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누가 찾아왔어. 이건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건 미지칭이야. 그치? 의미로 찾아야 돼. 알겠지? 일단 의미로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도 제기대명사를 쓰잖아요. 국어도 제기대명사가 있어요. 앞에 나왔던 말을 다시 얘기할 때. 그러면 앞서 나온 체언을 다시 얘기할 때 이걸 제기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기칭이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미지칭부터 여러분 부정칭, 제기칭은요. 화자를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3자를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3자? 제3자 가리키는 말들이야. 맞아.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은 그럼 다시 어디에 속해야 돼?
3인칭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3인칭 안에 종류를 더 나눠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3인칭에 종류를 더 나눠놓은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아래에 여러분 이제 지시대명사도 있죠. 사람을 가리키는 말 말고 여러분 사물이나 여러분 장소를 가리키는 말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지시대명사도 종류 똑같아.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종류만 써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저것 그것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 이게 근칭인지 중칭인지 원칭인지 이거 구분하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니면 어디에 가고 있는지 모르는 대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미지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도 정해지지 않은 무엇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모르는 건 무엇이든 얘들아 어디든지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해지지 않은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부정칭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위에서는 여러분 1인칭부터 여러분 재기칭까지 종류가 6가지가 있었잖아요. 인칭 대명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시 대명사는 종류 5가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옆에 여러분 날개 한번 또 가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당신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 종류가 2가지가 있네. 여러분 2인칭으로 쓰일 때랑 그 다음에 3인칭으로 쓰일 때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2인칭 당신은 어떨 때 쓰냐면 듣는 사람을 가리킬 때. 당연하겠지. 2인칭이니까 당연히 청자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겠지. 자,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높여서 쓸 때. 여러분 왜냐면 부부랑 대화를 할 때 부부를 여보 당신 이런 표현 쓰잖아. 그래서 여러분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편을 낮잡아 부를 때도 당신이 2인칭으로 쓰여. 당신이 뭔데 그래? 모르는 사람인데 나와 막 싸우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 이 경우는 모두 다 2인칭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 듣는 사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앞에 나온 사람을 높일 때 당신이란 말을 써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극존칭으로 쓸 수 있는 경우인데, 자, 할머니께서 당신이 아끼는 물건을 나에게 주셨다. 만약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 지금 물건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 물건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죠. 그러면 이 할머니는 여러분 앞에 나온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얘가 재기칭으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당신은 할머니를 뭐 해주는 표현인 거야? 엄청 높여주는 표현인 거야. 알겠지? 할머니를 높이는 표현. 할머니 낮추는 거 아니야? 할머니를 얘가 높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 앞에 나온 말을 가리키는 거니까 재기칭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재기칭은 아까 3인칭이라고 했으니까 3인칭도 있고 2인칭도 있구나. 이렇게 2가지 구분해주면 돼. 그 인칭인지 어떤 기준인지를 찾으려면 의미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지칭과 부정칭을 구분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미지칭, 부정칭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도 되냐면 아까 의미로 찾아도 된다고 했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여러분 미지칭은요 보조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보조사를 결합할 수가 없고, 부정칭은 보조사로 바꿀 수 있어. 보조사 결합할 수 있어. 아까 그래서 누구도 이런 말 쓸 수도 있었거든. 자, 여러분 미지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의문문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한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누구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죠. 누구세요라고 하면 저 누군데요?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yes, no의 대답이 나올 수가 없어. 얘는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하면. 근데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니? 이런 부정칭으로 썼을 때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니? 라고 하면 여러분 yes, no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얘는 대답이 가능해요. 그래서 누구세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대답이 여러분 yes, no의 대답이 안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야? 미지칭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누구도 그를 미워하지 않니? 이런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때 yes, no의 대답 나오지? yes, no의 대답 나오고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얘는 부정칭으로 쓰는 거다. 여러분 미지칭, 부정칭 헷갈리면 의문문으로 바꿨을 때 yes, no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도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순서 갈게요.
단어야. 여러분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주는 단어야.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자, 여러분 얘도 체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사가 붙는 격표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격표시가 뭐라고? 자격을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조사를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자격을 부여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복수 표시는 안 돼. 왜냐면 얘들아 숫자 얘들아 둘, 셋에 이미 복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얘들아 우리 셋들, 둘들 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여요. 그래서 얘는 복수 표시는 나타낼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냐면 관형사, 관형어 모두 다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체온인데 아까 체온은 무조건 관형어 수식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거는 여러분 명사하고 대명사에만 속한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 관형어에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새 하나, 새로운 하나 다 안 돼. 그러면 정리해줄게.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냐 이걸 구분을 해보면요 아까 얘들아 명사는 여러분 관형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고 관형어의 수식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 새 연필, 예쁜 연필 다 가능했어. 근데 대명사는 아까 얘들아 새 그녀 여러분 관형사 안 됐죠. 관형어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는 어때요? 둘 다 못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형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명사랑만 결합할 수 있고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우리 순우리반 1, 2, 3, 4 얘네들은 여러분 숫자의 수량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양을 나타내주는 수사다라고 해서 양수사라고 불러요. 양수사. 근데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여러분 학교 이름에도 요거 들어가지.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순서를 나타내준다고 해서 얘를 저수사, 그렇지. 양과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로 구분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냥 숫자만 찾아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그럼 이제 여기서 품사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 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 첫째, 둘째가요. 품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너를 첫째로 생각해. 나는 너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얘들아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말들은 당연히 여러분 수사야. 근데 우리 집 첫째가요 벌써 6살이 되었어요. 이러면 어떻게도 하냐면 여러분 집에 자식의 서열 있잖아요. 자식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자녀를 가리키는 말은 여러분 명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사야 얘들아. 저희 집 둘째가 원래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이때 둘째는 자식의 서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식을 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명사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약간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 자,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이제 계속 할 건데 이런 관형사랑 감탄사는 조사가 절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사라고 하는 애는 조사 중에 누구가 결합이 안 되냐면 격조사가 결합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기억해야 우리 다음 부분을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뒤에 넘어가서 여러분 조사 조금 더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할게 얘들아. 조사를 가자. 11조. 자,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관계어니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죠. 자, 여러분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건 여러분 얘가 조사가 얘들아 우리 실질 형태소였어? 문법 형태소였어? 문법 형태소였거든? 그래서 얘는 문법 형태소라고 생각하면 돼. 문법 형태소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고 여러분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갖기도 하냐면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들아 더 해준다고 했어. 뜻을 갖는다고 한 게 아니야. 실질적인 뜻을 갖는 게 아니라 뜻을 더하기만 하는 거다. 자, 여러분 자리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의존 형태소니까. 근데 여러분 의존 형태소지만 여러분 뭘로 취급하기로 했었어? 단어. 우리 아까 단어 정리했잖아. 그치? 단어로 취급을 할 거다. 의존 형태소지만 단어로 취급한다. 여러분 활용하지는 않아요. 활용한다는 개념이 뭐였지? 얘들아 어감과 어휘처럼 모습이 변하는 걸 얘기하잖아. 모습이 변하지 않지만 변한 애가 딱 하나 있어. 가변에 속하는 애 하나 있지 않았어? 서술격 조사. 그치. 그래서 이러면 서술격 조사 이다만큼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러면 이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 만약에 얘들아 학생이라고 하는 체온 뒤에 선생님이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볼게. 학생에다가 이다를 붙이면 이러면 이 이다라고 하는 애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학생이고 학생이면 학생일까 학생입니다. 이러면 계속 말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러면 서술격 조사는 무조건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대체로 체온에 연결되기는 하지만 부사나 그에 준하는 말에도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말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거네. 그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조사만 가능해요. 우리 조사 종류 정리할 건데 미리 정리할 거야. 보조사라고 하는 애만 여러분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조사는 여러분 조사끼리도 같이 결합이 돼요. 조사는 조사끼리 결합한다. 자, 그래서 에게라고 하는 뒤에 도라고 하는 애가 와도 되고 까지 뒤에 느리라고 해서 보조사랑 격조사 와도 되고 만과 은은 동시에 와도 되고요. 에게로라고 해서 격조사 격조사 어떤 순서 상관없어요. 조사는 조사끼리 무조건 결합할 수 있다. 일부 조사를 제외하고 앞말의 끝소리에 관계없이 형태가 일정해요. 그러면 봐봐. 일부 조사는 그러면 앞말의 끝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잖아. 자, 여러분 우리 주격조사 생각해보자. 이하고 가가 있는데 여러분 이름 뒤에 다 똑같이 이만 붙어요? 아니면 가만 붙어요? 다 똑같이. 어떤 친구는 이가 붙고 어떤 친구는 가가 붙지 않아? 네. 여러분 뭘로 이름이 끝나는 친구들은 이가 붙어? 자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얘들아 이로 붙이지. 근데 모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얘들아 어떻게 붙어? 가가 붙어. 그러면 앞말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네. 그치? 그러면 앞말에 여기 선생님 안 써놓은 거 을르리나 이가나 아야처럼 자음이 오냐 모음이 오는지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애들이 있어. 그 모습이 다른 애들을 이 형태라고 해요. 자, 이러면 이 형태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정리해줄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형태소. 자음이 오면 이 경우는 여러분 이가 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오면 여러분 가가 오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 자음 모음인지 환경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런 걸 이 형태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갈게요. 문장에서 비교적 생략이 가능해요. 많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민수야 이걸 가져와 라고 할 때 민수 이거 가져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조사 다 생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면 누구하고 누구 뒤에 못 붙는다고 아까 앞에서도 했냐면 관형사 절대 결합할 수 없어. 감탄사 절대 조사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관형사 감탄사 빼고는 여러분 조사가 다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조사까지 정리할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거랑 결혼 남은 거랑 결혼 들어갈게요.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